안녕하십니까. 총정리 시간, 총정리 시간. 선생님 뭐 1학기 때도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고민을 하다가 1학기 때는 좀 무산이 됐었고 이번 2학기 때 여러분들이 1차 지필평가를 앞두고 이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렇게 좀 개념 총정리를 또 영상으로 만드는 학교가 있을까라는 약간 자부심이 느껴지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알겠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다는 전제 하에 이런 걸 만드는 거니까 오늘부터 이제 단원별로 정리를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배웠던 단원의 모든 수업을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원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각 단원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핵심 내용들, 말 그대로 핵심이죠. 전체가 아니라 핵심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뒀어야 하는, 알아두면 좋았던 그런 내용들, 주의점 이런 것들을 주위로 좀 얘기를 짧고 이렇게 좀 굵게 농축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건 요약 정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의 모든 걸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디테일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 디테일한 설명들은 선생님 수업 영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로 남아 있겠죠? 남아 있어야 할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으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교재를 같이 펴면서 교재 보면서 해볼게요. 지금 타블렛이 아래에 있어서 타블렛 좀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가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원자 구조를 통해서 나타냈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자가 원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원형전류, 미세한 원형전류가 자성을 만든다는 거, 그게 자성이라는 성질의 원인이었다라고 했었고요. 자화라는 개념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 원자 자석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작은 원자 단위의 자석을 우리가 원자 자석이라고 불렀었고, 그 원자 자석이 평소에는 이 고체 내부의 원자 자석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자성을 띠지 않는 물체가 훨씬 많지만, 이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거나 자석을 가까이 하는 등의 어쨌든 뭐 둘 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니까 그런 식의 작용을 하게 되면 물질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자화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화라는 단어, 자기화 또는 자화라고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물질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는 자성이 생기고, 그 자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물질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이제 강자성체, 태블릿도 있는데 쓰면서 할까요? 이 자화의 방향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뭐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강자성과 반자성 같은 경우는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화가 되는 방향은 동일하지만 자석을 이제 다시 뗐을 때도 그 자성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강자성체는 이제 이런 구조였어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물질들이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예였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제 외부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정렬이 된다. 근데 이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자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영구 자석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강자성체의 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넘어가서 이 필기가 PDF를 따라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제자리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어디야, 그쵸? 다 지우고 좀 올려서 그다음에 상자성체예요.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랑 동일하게 외부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물질들이 자기화가 되긴 하는데 그 자화가 되는 정도가 강자성체보다는 훨씬 약하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에는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무작위로 배열이 된다. 그래서 자성을 띈다 안 띈다? 자성을 잃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상자성체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시는 가장 간단한 예시 정도는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외워라 하는 시대는 지났기는 하지만 뭐 상식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마지막 세 번째 자성체가 반자성체죠. 반자성체.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앞에 강제성체와 상자성체와는 좀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전자기유도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랑 아주 거의 같은 원리로 반자성체에는 그런 원리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그림이 조금 달랐죠. 강성체랑 상자성체와는 조금 그림이 달랐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물질 내부의 총 자기장이 0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이거 수업 때는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물질 안에 우리가 그 단순히 그 원형 전류로 인해 생기는 자성 말고도 어떤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특별한 값이 또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값들까지, 더 세세한 값들까지 대학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공학 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대학 가면 또 배우게 될 거지만 그런 더 세세한 지표까지 생각을 했을 때 총 자기장이 0이 된 상태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그래서 이런 상태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외부의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은 자기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외부의 변화란 외부의 자기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외부의 자기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전자기 유도였어요. 반지상태도 그거랑 같은 원리로 이런 식으로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외부 자기장이 지금 이 방향으로 걸려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의 방향을 보면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 여기 써 있죠?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물질의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반대성체들은 전부 다 자기화가 굉장히 약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화가 약하게 되는 만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 총 자기장이 0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성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좀 다르다. 강자성이랑 상자성 같은 경우는 원자 자석의 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 배열되는 게 우선순위였다면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원자 자석들이 어떤 이 전자기적 관성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켜 주려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쫙 배열이 되는 그런 원리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하고 싶다면 그런 구조적인 이해까지 되면 좀 더 명확한 개념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뭐 그게 아니면 그냥 결론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강자성,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의 뭐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 상자성, 반자성은 뭐 자석을 떼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원래 무자기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강자성은 외부 자기장이나 자석을 제거해도 그냥 자성을 매우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한다. 이렇게만 알아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또 물리원을 듣고 있고 과학 과목을 듣고 있다는 이상 인과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뭐 오이라고 써 있지만 오이라기보다는 이 수분 때문이에요. 물이 대표적인 방사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 많은 과일일수록 자석이 밀려나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그때 과일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못 보여줬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집에 매달아 놓을 노끈이나 실 같은 게 있고 뭐 오이나 아니면 바나나 이런 것도 잘 돼요. 수분이 많은 과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매달아 놓고 네오디움 자석을 좀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밀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구리관 보여줬던 것처럼 구리관이랑 비슷한 정도로 밀려나요.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자성체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교재에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옮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자성체가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나와 있었죠. 갈수록 이제 활용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 자체를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떤 활용 사례가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원리로 인해서 얘가 그런 원리가 어떤 원리로 이게 쓰이는 건지 뭐 예를 들어 고무 자석이다. 그럼 자석이 뭐 고무 재질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원리가 우리가 배운 자성체의 성질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여주고 있고
뭐 언제나 교과 수업이라는 건, 교과 내신 수업이라는 건 어떤 국가 시험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용의 사례를 내가 배운 내용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자성 같은 경우는 사례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연결 짓기가 쉽지만, 우리가 뭐 좀 전 시간에 배웠던 전반사나 아니면 전자기도 같은 경우는 연결 짓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교과서를 정독해보는 게, 뭐 한두 번만 정독해보면 마스터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자성체 활용,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살펴봤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교재를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하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아래에 보이는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이제 크게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도금되어 있는 요 플래터 부분이랑 여기 있는 요 헤드 부분, 그래서 헤드의 요 끝이 이제 자화를 시키면서 디스크가 자화가 되면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원리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강세성체를 자화시킴으로 인해서 정보를 저장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뭐 바라지도 않고, 이 사례를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 수업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걸 너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핵심적인 원리 정도는 아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자성 단어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유도였죠. 전자기유도. 선생님 보여줬던 실험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 우리는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바로 130쪽으로 넘어갑시다. 130쪽. 그래서 이 전자기유도 단원을 크게 이제 두 내용으로 소개를 하면 요 렌즈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복습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하고 있죠? 하고 있겠지. 렌즈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의 이름만 들어도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렌즈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주는 방향성, 그런 전자기유도의 방향성이죠. 유도전류의 방향은 외부 어떤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유도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였고,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띄워줬었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뭐 식은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선속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드는 건 동일하지만 요걸 통해서 요게 렌츠 법칙이죠. 요게 렌츠 법칙이죠. 그죠? 렌츠 법칙. 그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제 방해하는 방향이다.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요 N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코일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코일의 가문수를 의미를 한다. 코일의 가문수가 늘어난다는 건 자기선속이 변하는 그 코일의 원형 영역 자체가 늘어난다는 소리니까, 결국 이 코일의 가문수가 많다는 건 자기선속이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총 변화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유도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다르다. 이 앞에 있는 건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물리량인데, 아직은 몰라도 좋고요. 우리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요 값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유도전류의 세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좋다고 했었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었다라는 거였고요. 지울게요. 확실히 쓰면서 하니까 좋구만. 저번에 이제 줌 수업으로 하루 했었죠. 하루 온라인, 뭐 일부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그때는 마우스로 글씨를 쓰는 바람에 되게 힘들었는데, 혹시 이게 태블릿이 있으니까 편하네. 그래서 간단한 개념들을 아는 건 물론 뭐 몇 번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전자기유도의 정의, 유도전류의 정의, 그다음 자기선속 뭐였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렌츠의 법칙이다. 그래서 유도전류가 자기선속의 변화가 이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유도전류의 방향을 추측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 과제들도 있었죠. 코일의 어떤 감긴 방향이나 아니면 자석의 자극, 그 다음에 그 자극이 가까이 오냐 멀어지냐, 요거 가지고 계속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추측을 해봐라. 그게 이제 렌츠 법칙을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FM의 방법으로 얘기했던 이 자기선속,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목표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뭐 N극이 가까워온다라고 하면은 N극이 가까워오는 게 싫어.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자석의 경우로 한정된 거고, 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 1번 방법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선속의 변화가 잘 가늠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준 거였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N극이 가까우는 게 너무 싫어서 코일의 유분이 N극, 너희가 N극으로 유도가 되면 서로 밀어내서 가까이 못 오게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자기장이 생기고 유도전류도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쉬운 방법이고요. 제일 FM은 1번의 자기선속, 이걸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 2번 방법은 1번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사례의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면 알겠지만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언제나 이 자기 선속의 변화로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아보는 게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었던 자기 선속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로 자가 점검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야 돼. 몇 명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 그렇죠? 이런 것도 선생님이 바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패러데이 법칙식 한 번만 그냥 상징적으로 써주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란 원래는 뭐가다. 유도되는 기전력이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량에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 방향만을 얘기해 준 거였다면, 이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의 정도, 유도전류의 세기,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똑같이 유도전류가 흐르는 경우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도전류의 세기를 키워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방법으로 유도전류의 세기를 높여준다라는 얘기는 이 가문수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자기선속의 변화율을 높여주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게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게 이거죠. 그 다음에 자석의 속도가 빠르거나 자석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말은 요 자기선속의 시간당 변화를 늘려주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거 말고도 원형도선이나, 이거는 이제 응용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원형도선, 뭐 사각도선 뭐 이런 코일이 아닌 영역들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의 경우도 응용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영역 자체가 변하는 경우, 어쨌든 우리가 자기선속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호로 표현할게요. 이 자기선속이라는 것 자체가 뭐에 비례를 하냐면 이 자기장의 세기에도 비례를 하지만 자기장이 통과하는 요 면적, 이건 면적이에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에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 도선 자체의 면적이 변해도 자기선속이 변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에서, 거꾸로가 아니라 같은 말로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이 원형도선이나 사각도선이 그 영역을 빠져나오거나 들어가면서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만이 변할 때, 자기장이 균일하지만 자기장이 일정하지만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이 변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선속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 패러데이 법칙에 집어넣어서 어떤 경우에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 크고 어떻게 비례를 하고 어떻게 반비례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관계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용해서 고민을 해보고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고 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좀 더 와닿을 것이고, 그런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기본 개념만 들은 사람들은 조금 이 말이 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더 점수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더 응용을 해서 사례를 판단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쌤은 그렇게 추천을 해요. 알겠죠? 그게 패러데이 법칙의 의미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개념 정리는 수업 시간에, 지금 쌤이 올린 거 보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린 거예요, 게시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알아서 쪼개서 천천히 영상을 그냥 끊어서 보세요. 일부러 선생님이 중간에 농담도 안 섞고 물론 콘텐츠도 안 섞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쭉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지루해지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영상 멈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게 온라인의 장점이잖아. 멈추고 뭐 다른 공부하고 물리 여유 있는 시간에 이 영상을 좀 참고하면서 보면 돼요. 알겠지? 요 멘트를 게시글에 실어줘야겠다. 지금 말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왠지 쭉 설명을 지금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왠지 그런 걱정이 드네. 알아서 끊으세요. 알아서. 영상은 그냥 물티기로 올릴 테니까 알아서 끊으세요. 자, 전자기기의 활용 사례들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사례, 이런 식으로 지금 교통카드가 작동이 되는 원리도 나와 있고, 그다음 밑에 뭐 이런 사례들 얘기했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뭐 대충 느낌 오지 않아요? 사례만 봐도 이거 전자기기 유도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면 좀 더 눈에 익으면 되고요. 너무 무책임한가? 그다음 요거 쌤이 수업할 당시에는 요 무선 충전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샀어요. 사실은 쌤이 교무실에서 쓰는 유선 충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C타입 케이블이 좀 이상한가 봐. 그렇다고 케이블만 하나 사기에는 좀 뭔가 애매하고, 그리고 수업 때 여러분들 나는 이거 써본 적이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싼 게 있길래 샀어요. 오늘 아침에 배송이 왔어요. 오늘 언제인지 모르지롱.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와 녹화하는 날짜는 다르니까요. 어쨌든 샀다고. 발전기의 원리. 이 발전기 원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응용하는 친구들을 위해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우리가 배운 전동기 있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배웠었나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거랑은 정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좀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 발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원리로 유도전류가 발생이 되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코일이죠. 코일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자기선속이 변화하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외부 자기장만 놓고 보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외부 자기장이에요. 자석이 만드는 외부 자기장. 그렇죠? 근데 외부 자기장이 지금 어떤 상태? 균일하다고 하지 말고 일정하다고 합시다. 일정한 상태죠. 왜냐하면 자석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기장이 균일하지만 뭐가 변하는 상태야? 코일이 돌아가면서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영역 자체가 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선속이 변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그 경우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발전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영역만이 변하는 사례는 흔치 않으니까, 보통 자기장을 변화시키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건 수업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단어는 이제 끝나게 됐네요.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마지막 핵심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자기 단어 크게 세 단원으로 돼 있었죠. 첫 번째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물질의 자성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전자기유도 이렇게 있었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1학기 내용이었고, 뒤로부터가 이제 2학기예요. 근데 쌤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전체는 이제 자기라는 단원으로 묶여 있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쭉 위계가 이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내용이 이어지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물질의 자성이나 전자기 유도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일이라는 건 계속 등장을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궁극적으로 배운 게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었는데, 그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자성에서도 써먹고 전자기 유도에서도 써먹잖아요. 얼마든지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뭐 대략적인 비례 반비례하는 세기, 이게 오른선 법칙으로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오른선 법칙.
이런 기본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오른손을 감았을 때 뭐 엄지가 뭐냐, 감는 방향은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고, 물질 자성에서는 여기도 영역을 나눕시다. 물질 자성에서는 뭐 자성의 근원 요거 했었고, 원자 구조를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자화라는 개념, 그렇죠? 자화 또는 뭐 자기화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자화라는 개념. 자화가 된 물질과 자화가 되지 않은 물질은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는가 이런 것도 했었고, 이 자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물질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하나는 강자성체, 하나는 상자성체, 하나는 반자성체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이것들 얘네들이 이 자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냐, 알죠? 요게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제거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를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고 했었죠. 전자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 뭐 전자기 유도의 개념이나 아니면 뭐 유도 전류의 개념이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기선속이었죠. 자기선속. 그래서 자기선속을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특정 영역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불렀었다라는 거.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영역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실제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계산할 때에는 요 수직, 요 길이, 지금 여기가 어떻게 그려야 돼? 그림이 어렵네.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지우개, 실행 취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그림이 이해가 되나? 이런 식으로 자기장과 수직으로 통과하는 영역들, 그러니까 이거를 정사형 시킨다고 하죠. 수학에서 정사형 배우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림자지듯이 투영시킨 거. 요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생각을 해주는 게 우리가 자기선속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은근히 깔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됐고요. 지우고. 자, 다시 내용 정리로 돌아가서 전자유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둘 다 식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식은 이런 식이다 라는 거고, 식은 굳이 몰라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길게 쓰는 지금 공간도 없기도 하고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편한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눈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게 렌츠 법칙이다. 다시 말해서 렌츠 법칙의 핵심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전류가 흐른다, 혹은 유도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라는 거였고,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선속의 변화나 아니면 코일을 건드려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의 그 비례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패러데이 법칙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도전류의 세기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죠.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이 얼마나 변하느냐,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아니면 코일의 가문수, 요걸 높여주거나, 이렇게 되면 요 기전력이라는 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결국 뭐랑 비례한다고요? 유도전류랑 비례한다 그랬죠? 유도전류? 종이 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양을 키워주면 유도전류의 세기를 키울 수가 있다, 같이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의 핵심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만 추려내면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정리를 잘 안 하는 게 딱 봐도 티가 나죠. 정리를 평소에도 하시는 선생님들은 필기가 굉장히 깔끔하잖아. 선생님은 뭔가 좀 중구난방인 것 같기도 하고 써놓고 보니까 약간 현자 타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성격 차이라서 선생님이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억지로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그러니까 세세한 지금 점 하나 선생님이 써놓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가 좀 더 상세한 설명들이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꼭 그런 점들을 염두를 하고 꼼꼼히 챙겨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교화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다 써먹으면 되고 내가 진짜로 꼼꼼히 공부했는지 이런 핵심 개념들을 빼먹은지 않았는지 그런 점검을 하는 용도로 써먹으면 되고요. 나는 벼락치기 할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정리 영상을 올려준 이거 가지고 공부하겠다. 좋은 성적 못 받을 거예요. 알겠죠? 요약 정리, 핵심 정리는 어쨌든 핵심입니다. 지금 이거 두 개만 해도 2주치를 요약한 거예요. 1시간 안에. 그렇잖아. 우리 이거 지금 물질의 자성 전자기율도 2주 걸쳐서 했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 꼭 저는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것만 해주면 꼭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자기 단어는 1시간에 마무리를 했고요. 파동도 정리를 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리 화이팅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건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합시다. 화이팅해요.